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 팀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한양대 인문논술을 통해 가지고 통합적 사고가 무엇이고 이런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논술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예시가 좋은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를 통해서 논술 문제 작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것을 글 속에서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 논술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으로서 단편적인 사고가 된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문들을 묶어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 즉 국어나 사회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기본 골자로 해서 이 지문과 지문들을 같이 엮어 나가는 굴비처럼 이렇게 같이 엮어나가서 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녹아내리는 글, 그것이 이제 논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도 보고 이런 식으로 다면적 사고를 통해서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인데요. 조심하셔야 될 건 학생들이 꼭 논술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지문 속에서 인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건 좋은데 지문 속에 있는 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해야 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글 안에다 쓰는 훈련,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아는 언어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치환을 해서 그 언어로 그 글의 내용을 쓰게 된다면 이것은 인용이 되지 않겠죠. 그것은 자신의 주장하는 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속에 있는 생각을 치환시키는 훈련,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문 논술이 원래는 이제 수능 끝나고 많이 하지만 우리는 상설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한양대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뭐 단편적으로 수능 끝난 다음에 단 며칠 만에 형성될 수 있는 사고력은 아니다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리논술과 인문논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교과형이라고 해서 주로 국어 속에 나오는 지문과 특히 여러분들 수능에서 필요한 그 독서 파트 있죠. 이 독서 파트랑 또 사회탐구에서 생활윤리나 윤리와 사상 또 사회문화 과목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지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사고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논술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한양대 논술 시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통 전형 방법은 논술 90%, 학생부 종합평가 10%인데 즉 내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논술이 90%라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조금 내가 낮아도 논술에서 충분히 그 성적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논술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특징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자유학부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들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논술이나 사고력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통합적인 교과의 사고력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인문 논술에 도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수능 최저는 세 과목 합이 7 이내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잘 구현을 하셔가지고 7 이내면은 인터칼리지 학부에 한번 응시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필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래서
이 과목 중에 필수 영역을 수능 필수를 하셔서 응시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는 정원 내 220명을 뽑고요. 그리고 정원 외에 4명을 뽑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특이한 과가 바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죠. 35명씩, 자연학부에서 35명씩을 뽑고요. 인문학부에서 이렇게 15명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인터칼리지 학부에서 뽑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기 딱 좋은 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연 논술은 이렇게 두 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인문 논술은 한 문항인데 1200점입니다. 그래서 요 1200자 논술 같은 거 있고요. 상경 계열은 대신에 한 문항이 600자지만 바로 수리 논술이 들어간다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통합 분석형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사고력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양대 논술 문제에 굉장히 큰 강점을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요 한양대 인문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올해 작년도 기출문제였던 그 시험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문은 간략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문학부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이 봤을 법한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문과 지문 사이가 서로 연관성이, 얼핏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부분에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뼈대를 먼저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글을 쓰시는 것. 이게 하나의 그 관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시험 총 시간은 90분으로 되어 있고요. 90분 안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9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충분히 글을 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충분히 글을 서술하고 분석까지도 자신이 피드백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90분 안에 충분히 생각하고서 글을 쓰는 훈련 이런 것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양대 논술 논술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히 노자의 입장에 유교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고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의 캠든 벤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을 서술하시오. 지금 아마도 지문이 가, 나, 다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나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 즉, 전제가 지금 노자의 입장. 이것이 전제가 되겠죠. 이 전제를 통해서 나에 나타난 요 나 지문에 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반박하고, 그러니까 비난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반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박하거나 옹호하거나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의 문제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의 캠든 벤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캠든 벤츠가 캠든 벤츠가 우리에게 주는 바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나에 대한 우선적으로 이거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나에 대한 학생의 평가,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 이렇게 합시다. 자신의 평가. 요거랑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캠든 벤츠의 시사점. 캠든 벤츠의 시사점. 자, 지금 총 문제가 한 문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 입장으로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자의 입장 전제, 먼저 아직 질문은 안 받지만 이 노자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그래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요를 짜놔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 지문에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어떻다, 옹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반박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캠든 벤치라는 것에 대한 작품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 사회에 어떤 식의 그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만 읽어도요, 이렇게 개요가 짜집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먼저 짜고서 지문을 가시는 거, 이게 바로 글을 읽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한쪽 시험지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노자의 입장부터 자신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글에서 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 도덕경, 노자는 책 한 권밖에 안 썼습니다. 도덕경이라는 책 한 권밖에 안 썼는데 이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천지불인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지프로 만든 개, 이 지프로 만든 개는 뭡니까? 굉장히 좀 지피라는 것은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온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형편없는 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강아지 인형이 멋있고 이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만들어진 개라는 인형이지만 좀 별로 좋지 않은 되게 이쁘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은 개라는 것으로 지프로 개의 형성을 만들어 제사에 쓰고 버리는 풍습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마디로 조금 하찮다라는 부분이죠. 지프로 만든 개는 하찮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가령 태풍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커다란 재산 소실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태풍을 천지가 악의를 품고 인간에게 내린 벌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태풍은 바다를 휘저으며 물속의 공기를 공급하여 플랑크톤이 생기게 해서 어족들이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며 대기 중에 이물질을 정화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한다. 조금 여기에 있는 천지의 기능과 여기에 있는 천지의 기능이 서로 대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를 천지가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베푼 은혜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천지는 태풍으로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거나 돕긴 했지만 그것은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일, 이것을 무위. 자, 지금 태풍이란 말은, 즉 태풍이란 것은 어떨 때는 인간한테 벌을 주기도 하고요. 또 태풍이란 것이 와서, 우리도 지금 한여름이지만 우리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태풍이 한번 와서 심해 있는 물과 그 물 위에 있는 물이 서로 섞어줌으로 인해서 그 심해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고 또 더운 물이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잔잔한 수온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에 피서를 하러 해수욕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천지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일, 그것이 바로 무위다. 즉 인위가 있고 이것에 무위되는 무위가 있습니다. 인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 이런 것들을 인위라고 한다면, 무위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떠한 자연은 어떠한 의도 없이 이렇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일이다. 그것을 무위라고 한다. 스스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자연일 뿐이다. 그래서 무위 자연이라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구절은 천지가 친애함과 멀리함 같은 인간적 의미의 덕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개개의 존재들에 대해서 지극히 무심하고 그래서 공평하다는 뜻으로, 자, 공평, 요 단어도 키워드가 되겠죠. 공평하다는 뜻을 풀이된다. 만물은 물과 공기, 햇빛, 땅과 같은 천지 자연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천지자연은 무심하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자, 이렇게 공평과 무심,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이다. 즉 천지자연은 어떻다는 겁니까? 천지자연은 공평하다. 근데 이 공평함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의도는 없다. 바로 의도 없이 그냥 무심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자는 앞의 구절과 대꾸를 맞춰 성인은 어질지 아니어서 성인불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질지 않다. 그럼 이 어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인간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평, 또 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서 성인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키는데 성인 또한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렇게 공평하고 의도하지 않고 무심한 것. 이 말에서 어짐 곧 인을 천지 만물의 근본적 원리인 도가 무너진 자리를 채우는 인위적인 덕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는 노자의 관점이 깔려 있다. 자, 그래서 인보다는 바로 도를 추구했고요. 이 도가 무엇이냐? 바로 무위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생각입니다. 자, 가지문은 이러한 노자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핵심적인 단어를 뽑자라면 저는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바로 자연과 똑같은 그 성인도 공평하다라는 이 부분을 핵심 단어로 꼽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 글인데요. 한 손님이 나에게 말했다. 며칠 전 저녁에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때려 죽이는 장면을 보고 개가 불쌍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좀 뭔가 좀 답답하죠. 내가 대답했다. 며칠 전 한 사람이 불이 활활 타는 화로를 끼고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아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실망하며 말했다. 이는 미물입니다.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한 까닭에 말한 것인데 당신이 이같이 대꾸하니 나를 업신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원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두 한 가지이니, 모두 한 가지라는 얘기는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살고 싶은 마음 한 가지다. 어찌 큰 놈만 죽이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개와 이의 죽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를 들어 적절한 대조를 삼은 것이지 어찌 당신을 여기서 한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못 믿겠거든 당신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라는 사람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지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 마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샛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본과 같이 보십시오. 그런 뒤에 나는 당신과 더불어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약간 가 지문과 지금 나 지문에서 보면 가 지문에서 분명히 공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 지문에서 보면은 하찮은 미물과 큰 짐승. 자, 큰 짐승 사이에 똑같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이 글을 쓸 때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겠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논술을 쓸 때는 사고력이라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고력을 주장하는 바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증거가 되겠죠. 왜? 우리는 사회인문 논술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 주장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증거, 이게 바로 과학이죠. 과학적 사고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물이 짐승이다 라는 전제, 미물은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하든 이 부분을 하든 중요한 거는 바로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증명, 이것이 바로 논술 시험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지문 한번 봅시다. 다지문을 보면, 자, 런던에 있는 그 의자입니다. 런던 캠든 자치구 보도에는 이렇게 캠든 벤치, 요 사진 속에 있는 캠든 벤치란 것이 있습니다.
캠든 벤치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앉는 바닥은 하나의 커다란 평면이 아니고 기울기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면으로 분할되어 있어 잠깐 앉을 때를 찾고 있다면 여러 비슷한 면, 뭐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고 골라 걸터 앉으면 된다. 하지만 모서리가 눕기에는 불편하다. 그냥 앉아 있어도 10분 정도 지나면 불편해진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공공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한 도시 관계자들의 온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캠든 자치구의회는 기존의 벤치들이 노숙자들의 수면, 노숙자, 또 청소년들의 스케이트보드, 방황하는 청년무리, 이런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일탈행위에 악용되고 있다고 감지한다. 그래야 이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을 했고 그 결과 캠든 벤치를 설치했다. 이 벤치는 설치된 목적대로 벤치 주변에서는 일탈행위와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을 평가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적대적 건축물. 우리 이제 이 다 지문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도 이 바로 적대적 건축물이 되겠죠. 이 적대적 건축물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한테 적대적이냐? 바로 요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지금 그럼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숙자, 또 일탈하는 청소년, 방황하는 청년무리. 우리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적대적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 본인이 적대적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일탈행위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일탈과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 긍정적인 부분, 자, 긍정적이냐? 아니면 범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글에다가 녹여내리는 거 1200자로 지금 개요를 이렇게 짰습니다. 하나의 그 1200자로 쓰시는 거, 이게 바로 논술 문제가 되겠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좀 쉬운 지문인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개요를 생각해내서 이쪽으로 갈지 또는 이쪽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드러내긴 내되 무엇을 하라고요? 꼭 반드시 증명 또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설득력을 갖게끔 쓰는 것. 이게 바로 논술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논술 문제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이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한양대학교의 출제자들의 의도를 한번 보면요. 논술 1번 문제에 있었던 제시문 가는요. 바로 노자의 사상이 담긴 구절에 대한 해석.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규보의 제시문 나는요. 이규보의 글이고요. 또 제시문 다는 런던에 있는 캠든 벤치를 설계한게 대한 원인,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꼼꼼히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이해하는지, 또 이질적인 테스트를 지금 가와 나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다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질적인 테스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논술 쓰는 요령입니다. 자, 관점을 학생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능력 등을 다층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연결하는 부분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 요 두 가지를 지금 한양대에서는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또 자신의 주장한 바를 어떤 식의 논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하는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히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
이런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조직하면서 수험생들의 발산적 사고를 유도했다. 굉장히 좀 한양대 논술 문제지만 획기적입니다. 이 논술 시험을 구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이 없을 법한 다지문을 가와 나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내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좀 혁신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사고력을 머릿속에서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데요. 평가 내용을 보시면 먼저 재심 가에서는 노자의 관점, 아까 노자의 관점은 성인이나 천지나 똑같다, 공평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나타난 이 나도 지금 공평하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옹호하거나 반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가 되는 거고요. 또 재심은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논리적 일관성,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에서 캠든 벤치를 살펴보는 거, 공평한 건지, 공평하다라면 캠든 벤치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공평하게 있는지, 공평하지 않다라면, 즉 한마디로 이와 걔가 다르다라는 입장이 된다면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식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이게 되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게 되는지 의견이 갈리겠죠. 그런 부분을 한 문장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선택은 학생들의 몫입니다. 선택을 하시되 충분한 논거와 충분한 증명을 하셔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얼마만큼 쓰느냐, 그게 바로 요 논술의 평가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자라는 사람은 도덕경에서 지금 공평은 무심이다, 그것이 바로 무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나 그래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나 걔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듯이 걔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글을 쓴 학생들의 의견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와 걔가 똑같지 않다, 이것은 하찮은 미물이고 이것은 큰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겠죠. 또는 아예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정당한 근거를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된다. 그 이유는 자연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돼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굳이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 세 번째를 선택을 한다라면 자신의 의견을 그런 칸트의 입장에서 쓰셔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증 같은 경우에는 캠든 벤치, 바로 이 캠든 벤치가 지금 일탈행위와 범죄를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지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지,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는 이렇게 선택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6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되 자신의 충분한 논증,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자 답안인데요. 이것은 사실 답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그 어떤 생각으로서 녹여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범 답안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논술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 필터링이 돼서 나만의 언어로 쓰는 거. 이게 멋있는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과정은 이렇게 돼야겠지만 이것을 나만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거. 이게 바로 논술 시험의 핵심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글을 써보시고 자신이 무심결에 글에서 쓰는 자신이 항상 하는 언어적인 구술과 또 이렇게 자신이 글에 쓰는 문어체의 형식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구어체의 형식을 문어체의 그 단어로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그 한양대 논술 문제도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사고력을 가져가는 것은 단기간에 많은 다면적인 사고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글 쓰는 것도 내가 평상시 때 구어체를 많이 썼지만 이것을 문어체로 바꿔서 쓰는 훈련 이런 것도 틈틈이 많이 써보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수능 끝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틈틈이 시간이 나셨을 때 같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해냈고 또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에 치러졌던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를 통해서 한양대 논술 문제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까다롭고 지문은 쉬워 보이지만 접근하기 까다롭고 어떻게 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국어와 사탐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고를 하는 과정, 사고를 해내고 무엇이 핵심 키워드인지 그것을 통해서 글쓰기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도 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다면적인 사고 또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논술 시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오전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